라디오 독서실 구도의 길 떠난 문단의 선비 구상시인.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학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봄인가 싶더니 벌써 초여름이군요. 서둘러 떠나버린 봄처럼 우리 사회의 큰 어른 구상시인이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 85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짤막한 턱수염, 언제나 사진에서 뵙던 그 모습이 트레이드마크 같죠. 고 구상시인은 적극적인 현실차며 또 특유의 포용력으로 문단 안팎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참으로 품 넓은 큰 시인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삶 자체가 앓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구상시인인데요. 아들 두 분을 또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죠. 그런 큰 아픔을 안고 사신 구상시인이요. 나보다 더 아픈 이들을 사랑했다, 나눔을 실천하신 분이었습니다. 투병생활 하시면서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은 곧 영원 속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저승에 가서 영혼을 살지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늘이 영혼 속의 한 표현이고 부분이고 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구상시인이 안 계신 빈자리 역시 영혼 속의 한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가버린 봄처럼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버린 구상시인을 그리면서 오늘 라디오 독서실에서는 구상시인 추모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문학평론가 임원영 선생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구상시인의 연보적인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서울 이화동에서 출생, 본명 구상준. 1946년 원산에서 동인시집 응향에 밤, 여명도, 길 등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 1950년 국방부 기관지 승리일보사 주간. 1951년 시집 구상을 펴냄. 1956년 시집 초토의 시 펴냄. 1961년 경향신문사 논설위원 겸 동경지국장. 1970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1976년 중앙대 예술대 및 대학원 대우 교수. 1980년 대한민국 문학상 본상 수상. 1984년 자전시집 모과 옹두리에도 사연이, 시선집 드레피스 벤치에서 펴냄. 1986년 구상 시전집, 파리에서 프랑스어 번역시집 타버린 땅 펴냄. 1991년 런던에서 영역 연작시집 강과 밭, 시선집 조화 속에서 발표. 세계 시윈대회 명예대회장. 1993년 자전시문집 예술가의 삶을 펴냄. 제5차 아시아 시인대회 서울대회장,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 1994년 희곡 시나리오집 황진이를 펴냄. 1997년 한불대역 시집 오늘 영원, 스웨덴어 시집 영원한 삶을 펴냄. 2001년 신앙 시집 두 일의 강아지만큼이라도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 펴냄. 2002년 시집 홀로와 더불어, 이탈리아어 번역 시집 초토의 시 구상문학 총서 모가 옹두리에도 사연이를 펴냄. 생전에 구상시는 물과 강을 유난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서재 이름이 그래서 관수제. 관수제라는 게 관수, 물을 바라보면서 세심, 마음을 닦는다, 이런 의미인데요.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시인이죠. 그리고 또 사상가로서의 면모, 신앙인으로서의 또 면모가 있습니다. 방금 낭독된 그 이력사항 봐도 참 화려하고 다채롭죠. 근데 이 구상시인의 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문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 표현이 많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일상어 같은 것들, 직설적인 표현들, 이런 걸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임 선생님, 구상시인의 시색에 대해서
뭐 개요라고 그럴까 기본적인 사항을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 기교는 무기교고 시적인 기교는 없는 대신에 사상성이 너무 풍부해서 어떻게 보면 일생 동안 거의 사상성은 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상선생 시에는 주여라든가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오죠. 이건 이제 그 구상선생 그 독서 편력을 보면은 그 동양 사상은 노장부터 불경, 한비자 이런 것과 한국사에서 삼국유사를 비롯한 한국 사서 그리고 그 서구 거의 모든 그 사상서를 편력을 했고 특히 프랑스의 그 우주론적인 그 현대 가톨릭 신앙을 주장한 샤르댕 같은 신학자 이걸 이제 굉장히 구상선생에 좋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이런 사상적인 바탕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규격적인 신앙을 넘어선 신앙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제일 바탕입니다. 거기에다 그 구상 선생의 체험이었던 현실인식, 네. 역사인식과 민족인식 이게 이 어떤 시인보다도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한 그 자긍심과 그 참여의식이 강했던 분이죠. 예. 이래서 우리나라 시인의 그 일련의 현대식 흐름 속에서는 그런 사상성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 아기자기한 대중시로서의 연시 같은 이런 것은 오히려 없었다고 볼 수 있죠. 800여 편 정도가 지금 이렇게 정리된 거 보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쓰신 작품이 그런데 아무래도 일생 긴 인생애를 사셨으니까 예. 초기의 활동기 그때 시 모습하고 또 만년에 갈수록 좀 달라졌을 것 예, 같아요. 달라졌죠. 큰 변화가 어떻습니까? 크게 보면 이제 문청 시절, 동경 유학 시절부터 돌아와서 한참 그 절망에 빠져 있었을 그 시절이 굉장히 비분강개한 그 인생의 허무주의론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유행했던 마르크시즘에도 약간은 좀 기울었던 그래서 이제 그 주변 고향 사람들이 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구상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시절이 이어지면서 월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생을 차분히 대지에 뿌리 내리는 그게 이제 바들기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자기의 생을 그 젊은 투혼 방랑의 투지에서 대지에 발을 뿌리 내리는 이제 50년대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일생 동안 사상시로 들어가는데 특히 80년대 이후에 와서는 그 사상이 그 사상으로서 사상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속에는 그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이렇게 다 하나로 합일화되어 버린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구상 선생은 자기 시를 한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무정란적인 것과 정충란적인 그 계란을 하면은 박열이 깨는 것과 못 깨는 게 해가지고 무정란적인 시 이건 시도 아니다. 말하자면 이게 사상이 없는 시고 정충란으로 계란을 그 병아리가 나오는 계란이라야 그것이 그 사상이 있는 시다. 그래서 정충란적인 시가 자기의 시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예술가 타입이라기보다 좀 사상가의 느낌, 철학자의 느낌 이런 거 더 봤거든요. 또 이렇게 사진이라든 저도 영광스럽게 한 3년 전에 직접 뵐 기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초탈하신 큰 어른의 그런 면모를 느꼈었습니다. 살아오시는 생애 자체도 순탄치 않은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굴곡이 있었고 아마 그런 영향이 다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토의 시, 모과 옹두리에도 사연이 등 연작시 많이 있고요. 전체 작품 800여 편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구상시인의 대표작 3편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서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혼 속에 이어져 바로 시방 나는 그 영혼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혼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꽃자리.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기도. 땅이 꺼지는 이 요란 속에서도 언제나 당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스쳐가는 헛개비와 무지개가 당신 빛으로 쓰러지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이 알몸을 가리울 풀잎 하나 주옵소서. 나의 노래는 당신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혀를 닳게 하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불장마 속에서 노아의 배를 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기 꽃잎 모양 쓰러져가는 어린 양들과 한 가지로 있게 하옵소서. 내 눈을 스쳐가는 헛개비와 무지개가 당신 빛으로 쓰러지게 하옵소서. 구도자적인 삶의 자세 시속에 그대로 담겨있는 게 전달되어 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바로 그 증인, 그 구상신의 삶을 그 육성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서울 이화동에서 태어난 구상은 4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함경남도 원산으로 이사를 한다. 독일계 신부들이 원산의 교구를 개설하면서 교육 사업을 구상의 아버지에게 맡긴 것이다. 구상의 본명은 구상준. 상준은 어린 시절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문 수학을 하게 되는데, 한문 수학은 누구에게 하게 되는 거 아니? 그 어머니에게서 하게 돼요. 네. 거기서 이제 한문의 가장 그 기초적인 거, 뭐 천자문이라든가 명신보관이라든가 이런 거, 동몽성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분에게서 떼요. 근데 뭐 어렸을 때 그 제동 아닌 사람이 별로 없다시피, 나도 요새 나이로 하면 4살이지, 만으로 하면 4살이지만 5살에 이미 천자문은 떼었다고 그래요.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구상은 15살 때 수도원 부설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환속을 한다. 그 후 일반 중학교로 전학을 한다. 하지만 문학을 한다며 소위 일본인들이 말하는 불량 조선인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 바람에 퇴학을 당하고 일본으로 밀항을 한다. 출발이 도망이었다. 밤에 현해탄을 다다미 한 장에서 뒤친다. 올빼미 눈이 번득이는 손실은 출구 없는 갱도, 발동 소리가 심장을 난타한다. 역사의 쇠사슬을 찬 젊은이는 망토를 제끼며 일어나 앉아 이름 모를 짐승이 되어 치를 떤다. 스승도 없는 갈릴레아, 암흑의 파도를 타고 사의 찬미가 들려온다. 머리 푼 윤심덕이 손짓한다. 일본으로 밀항한 구상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용직 노무자로 전전을 하다가 선배의 권유로 일본 대학 종교과에 입학을 한다. 동경 유학 시절 중 사회주의에 심취하게 되면서
자신의 출신 성분을 소농이라고 숨긴다. 이때 구상은 일본 철학자 이시마루 고헤이를 만나 자신의 시 세계를 정립한다. 그러나 동경에서의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면서 어머니 혼자 집에 남게 되자 구상은 원산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이 망두석것처럼 그저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산소나 돌보고 그저 집에 간노이나 하고 어머니 모시고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사라지질 못해. 맞으면 나는 무슨 학교이나 지원봉엔 대상이 안 됐어요. 그건 그 다음에 해보던데 단지 이제 증용의 대상이 돼. 그래서 그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런 마음하고 또 펜을 잡는다는 것에서 또 그 어떻게 아버지의 어떤 친구분 하나가 그 일본 때 거기서 같이 일하시던 친구분 하나가 그 북선 매일 신문이라고 함흥에 있는데 거기에 어떤 중역이 되게 서서 그 아버지의 그 연고로 해서 그 북선 매일 신문의 기자가 되죠. 그래서 함흥을 가요, 함흥을.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어영신문의 기자가 되는 거죠. 식민지 어영신문의 기자가 됐는데 뭐 지금도 생각하지만은 그때 매일 쓰는 게 뭐인가니 소위 대동에 대한 전쟁에 대한 뭐냐면 찬미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꼭 그 용왕 앞에 토끼처럼 쓸개는 떼놓고서 말하자면 신문 기자를 댕겼다는 게 옳죠. 구상 앞에 놓인 비참한 현실이었다. 쓸개를 빼놓고 글을 써야 했던 북선 매일 신문 기자 시절. 그것은 이유야 어쨌건 친일의 족쇄였다. 그 오욕도 해방과 함께 끝이 났다. 그는 해방의 기쁨을 연작시 모과 옹두리에도 사연이 속에 담았다. 망국의 쓰라림과 그 서름을 맛보지 않고서야 이날의 우리의 환희를 어찌 알리야. 꿈속에서만 쫓던 파랑새가 불시에 내 품에 날아든 그런 황홀.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함께 함성을 올린다. 만난 사람마다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 어제까지의 그 암담은 어디로 가고 어제까지의 그 시리는 어디로 가고 다 없는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넘친다. 삶의 용력이 내 전신에 용솟음친다. 풍선처럼 부풀어 마냥 나르는 꿈결 속에서 나는 역사의 신 앞에 비로소 한번 감사의 합장을 한다. 네, 오늘 고 구상 시인 추모 특집 시간 문학평론가 임원영 선생님 모시고요. 그 살아오신 얘기 듣고 있습니다. 방금 그 다큐 자료 음성을 들으면서도요. 이게 고인이 되신 분 같지가 않고요. 목소리 속에서 이제 생생하게 옆에 계신 것 같죠. 그리고 또 이제 솔직한 얘기를 해주시네요. 일제 때 사실 어영신문 기자 노릇했다 이런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뭐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다 겪었던 고통의 일부겠죠. 어찌됐건 그리고 광복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상 선생님의 행보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북한에 계시면서 그 원산문학과 동맹 원산 지부 그 책임을 맡아서 있으면서 그 응향이라는 얽힐 응자 향자 한기가 엉킨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피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 응향이라는 시집을 그 원산문학과 동맹 명원들하고 함께 냈는데, 그 시집이 이제 이 북한 그 문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유명한 김사랑이라든가 백인준이라든가 혹은 김희석, 그 나중에 월남했습니다만 김희석 이런 분들이 직접 조사를 와서 그 문제를 삼습니다. 특히 구상시에 대해서 이제 불온하다고. 이래서 재판을 받아서 거의 이제 뭐 만약에 나중에 월남 해버린 뒤에는 그 사형 언도까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피라를 북한에서 첫 피라죠. 그걸 겪으면서
몇 번을 갇혔다가 탈출했다가 또 오다가 또 잡혔다가 또 탈출해서 결국 월남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월남 해오니까 운명적으로 이미 그 응양 사건이 한국에서는 알고 있고 있던 차에 그 북한에서 그 완전히 사형수가 된 시인이 오니까 일약 그냥 한국에서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참 이게 운명이죠. 예. 그래서 그러자마자 바로 몇 년 안 있다가 그 6.25 한국 전쟁이 나고 하니까 예. 그 종군 작가단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전우신문 지금 뭐 전우신문은 그 전신이 이제 승리일보죠. 예.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시다가 이러니까 너무나 이 분단 현실을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오시게 그러네요. 예. 시민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 장군 중에서도 아주 그 비정치적인 그야말로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졌다는 이용문 장군,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상당히 존경했던 그 군 선배라고 얘기하죠. 네. 그 이용문 장군과 인연이 되어서 대북 심리전에 한 역할도 담당했고 하다가 또 그 승리일보에 그 상관으로 모시고 있고 이런 동안에 이용문 장군이 박정희 장군을 소개했어요. 두 분, 그러니까 예. 구상시인하고 또 박정희 전 박정희, 대통령과의 그 교분관계 예. 대단히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대개 보면은 이제 예. 친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구상선생이 했던 중요한 역할들을 얘기 안 하는데 예. 50년대 초반이 되면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첫 대통령 간에서는 삼선 제한제를 철폐하는 그 개헌을 2번 하거든요. 네. 50년대 초에. 그 2번 하는 과정에서 온갖 정치 파동이 다 일어납니다. 네. 그 와중에 이 박정희는 그때 이미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치밀하게 구상을 해가지고 해서 그 이용문 장군에게도 얘기하고 구상선생한테도 얘기했는데 다 반대했어요. 특히 구상 선생의 동의를 구하려고 굉장히 이 설득력이게. 근데 그 당시 구상 선생은 굉장한 민주투사입니다. 예. 그야말로 그 자기는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는데 어떻게 북한하고 똑같은 독재 정치가 이대로 행해지느냐. 특히 예. 이승만 독재 행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민주고발이라는 칼럼집도 내가지고 그때로서는 우리나라 그 당시 문인으로서는 아마 김동명 시인과 김동명 시인은 뭐 민주당원이었습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원이었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나 이제 구상 선생 이 두 분이 아마 제일 이 반박정희 조지훈이나 김수영 이런 분들은 오히려 후기에 속하고 네. 50년대 초반기에는 이 두 분이 제일 강력하게 싸웠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오히려 잘 안 알려진 대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기투합을 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민족애와 구상 선생의 민족애가 의기투합을 해서 뭐 나중에는 그 이용문 장군 빠지고 둘이만 만나가지고 박정희 장군 오히려 이 구상 선생을 더 좋아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전화걸과 셋이 만나자 해놓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하면 둘이만 만나자. 이렇게 해서 둘이만 만나서 이제 술 마시면서 그 울분을 토하던 시대적인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데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상 선생이 아무리 독재라도 국민들이 군부 통치는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때 하려는 걸 포기하고 61년에 일어났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50년대가 흘러가서 4.19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군요.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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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 함성이 길을 메운다. 함성이 거리를 뚫는다. 함성이 함성을 불러 모든 가슴에 불을 토하고 모든 어둠의 공포를 삼킨다. 피 묻은 분노의 함성, 기쁨과 눈물의 함성. 그 함성이 겹겹이 쌓은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고 그 함성이 총구와 포문을 벙어리로 만들고 그 함성이 환관들을 혀를 깨문 개로 만들고 그 함성이 늙어서 그가 먹은 폭군의 고막을 뚫어 10년 전제의 종지부를 찍는다. 그 함성에는 샘물 같은 청렬이 있고 그 함성에는 실록의 싱싱함이 있고 그 함성에는 무지개같이 아롱진 꿈이 있고 그 함성에는 비구들기 같은 평화가 있고 그 함성에는 아폴론의 예지가 있고
디오니소스의 도취가 있다. 결의 뿌리로부터 우러나온 함성, 결의 역사를 이어오는 함성, 영원토록 꺼지지 않을 함성, 소리가 없어도 들리는 함성, 오 4월의 함성이여. 구상 시인은 4.19와 5.16, 격동의 현대사를 건너오면서 시로서 사회에 참여를 한다. 그리고 일체의 사회적 직책을 맡지 않았다. 나는 벌써 그 감옥에 있을 때 결국 내가 나의 삶을 그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한 길에다가 애골수 몰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현실 교양에 쓰질 말아야 되겠다. 나는 오히려 이제 신문 일가지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서강대학으로 이제 전환을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사내 대장부가 막 일생을 한번 걸고 해볼 만한 일이라는, 아니 그것이 자기의 어떤 최고의 성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의 각오가 있었죠.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일체 사회적 직책을 맡지 않았던 구상은 말년에 들어서 더욱 구도자적인 자세를 시와 생활 속에 채워 넣었다. 두일의 강아지만큼 신령에 눈뜬다. 이제까지 시들하던 만물만상이 저마다 은총의 빛을 뿜고 그렇듯 아까움과 슬픔이던 나고 죽고 그 덧없음이 모두가 영혼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제야 하늘이 새와 꽃만을 먹이고 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으로 기르고 살리심을 눈물로서 감사하노라.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해가 서쪽으로 지고 때를 넘기면 배가 고프기는 매 한 가지지만 출구가 없던 나의 의식 안에 무한한 시공이 열리며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소중스럽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네, 구상 시인의 육성 계속 듣고 있는 중입니다. 구 선생님 생애에서 이렇게 강하게 인상적으로 오는 게요. 이게 문인들이 사상 문제란지 우리 현대사가 굴절이 많으니까 필요할 경우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구 선생님만은 북에서도 필요를 겪고 또 내려와서 남에서도 필요를 겪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제 때도 겪었습니다. 일제 때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걸 겪어서 그런지 그 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을 때도 네. 일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고생하는 혹은 투옥당하는 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는데 네. 1974년 그 긴급조치가 나고 그때 소위 문인 사건으로 이호철, 김우종, 장백일, 정을병 저희 문인 5명 한양지 사건이라는 거 투옥됐을 때인데 그때 그 한양지라는 잡지는 바로 구상 선생과 같은 고향 원산 사람이 발행인이었습니다. 예. 일본에 있는 교포 정부 비판 5.16을 비판하는 세력이었죠. 네. 근데 그 구상 선생이 제일 친했던 분이기 때문에 구상 선생이 그 한양지를 한국에 배포하는 책임을 맡을 정도로 친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본 여행하다가 그 사람들 한두 번 만난 것과 구상 선생을 수시로 만나는 거면 구상 선생이 제일 먼저 잡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상 선생은 워낙 대통령과 가깝다는 소문이 다 해서 안 잡혀 들어가고 우리가 5명 더 있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 변호인단들이 구상 선생이 이제 증인으로 그 사람이 그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 우리가 안에서 들으니까 안 나오시겠다고 증인으로. 네. 그래서 굉장히 욕을 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예. 어떻게 후배 문인들 고생하는데 모른 척 하냐. 그랬는데 그 다음 재판을 봤는데 느닷없이 판사에게 어떤 메모를 하나 들어오더니만은 구상 선생이 지금 지나가다가 여기 들렸는데 내가 지금 바로 증인 할 수 있으니까 좀 시간 내달라. 판사도 누구 그 부착인데 거절하겠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재판 진행을 바꾸어서 구상 선생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무슨 죄 있느냐. 예. 이런 식으로 정말 고마운 증인을 해줬거든요.
나중에 나와서 이제 이 사석에서 들으니까 구상 선생님이 그때 왜 그랬냐면은, 만약에 자기가 그 증인으로 나간다고 소문이 나면은 그 당시 각종 정보기관에서 자기를 얼마나 귀찮게 네. 하겠느냐. 그래서 일부러 못 나간다는 소문을 냈대요. 해안이 있으시군요. 예. 그래 놓고는 재판날 알아놓고 그 시간에 딱 가서 메모해서 바로 해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 역시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 임원영 선생이 고초를 겪은 한양지 사건은 또 세월 흐른 다음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상 선생의 인격적인 면모 또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시인은 생전에 파우스트 같은 시극을 쓰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예. 시인이 남긴 희곡 중에서 황진이 이 한 대목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이가 조심스럽게 초당 앞으로 다가가 인기척을 낸다. 선생님, 화담 선생님. 이시오. 어서 오시오. 화담은 서 안에서 눈을 들어 일어서며 황진이를 맞는다. 황진이는 초당에 들어가 공손히 절을 한다. 소녀는 송도관기 명월이옵니다. 미천한 몸이오나 선생님의 높으신 학덕을 흠모하던 끝에 배우려 왔습니다. 오호. 그대가 풍문에 듣던 명월인가? 과연 자색이 뛰어나구만. 그런데 천하명기인 그대가 무슨 일로 나 같은 산간처사를 고맙게도 찾아주었다지. 그렇듯 선생님께서 수월하게 맞아주시니 소녀의 심경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사온데, 이제는 풍류에도 지쳤고 남자에도 지쳤고 세상에 지쳐 무엇하러 태어나서 왜 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허, 누구는 안다던가. 그저 천지 기운의 조화로 만물 함께 태어나서 그 기운에 이끌려서 사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바르게 사는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람이 사는 길이 어디 따로 있나? 만물이 다 제 성정에 알맞게 정성껏 살면 그것이 곧 바른 길이지. 명월은 명월이답게 살면 그만이지. 저도 어렴풋이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눈앞에는 장벽이 가로막히고 앞날도 미창없는 수렁만 같아서요. 멈춤이 없어서 그래. 지쳐서 그래. 심신을 멈추고 좀 쉬라고. 네? 멈추고 쉬라고요? 선생님, 저 좀 선생님 곁에서 쉴 수 없을까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자연처럼 살아가는 길도 깨치게요. 글쎄, 배워줄 것은 없지만 함께 지내는 거야 무엇이 어렵겠나. 더욱이나 호라비 살림에 미인이 자청이 오는데야. 그렇듯 흔연히 허락해 주시니 소녀의 이 행운 무엇에 비길 바가 없습니다. 네, 구상 시인의 희곡 황진이의 한 대목 같이 느껴봤습니다. 시간이 참 아쉽네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작품을 제대로 다 감상하면 좋을 텐데요. 구상 시는 그 밖에도 단군, 땅 밑을 흐르는 강, 자유로의 터널, 희곡 작품을 여러 편 남기신 바가 있습니다. 임원영 선생님, 우리가 이 구상 시인을 기억할 때요, 또 우리 현대 문화예술계의 거목하고의 또 남다른 친분, 우정 이런 것들 에피소드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이중섭 화가하고의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우선요, 전설처럼 남아있는데 그 일화를 좀 얘기를 들어보고요. 또 임원영 선생님 말씀도 듣겠습니다.
동경 유학 시절 구상은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난다. 나찬근 화가의 소개로 고향이 원산인 이중섭 화가를 만나게 되는데 이중섭이 그 고향을 함께 하긴 했지만은 만나기는 동경 가서 만나게 돼요. 어느 일요일인데 거기서 두정거정 위에 고원사라는 고엔지라는 그런 내가 이 숙소가 있는 데서 정거장 위에 고원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르네상스란 다방이 있어서 여기에 르네상스가 있었어. 근데 나는 거기에 이제 교회에 갔다가 그 르네상스 다방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더니 벌써 그 나찬근이라는 그 사람하고 앉았는 게 중섭이에요. 내가 맨 처음에 느낀 건 그랬어요. 저게 그 루오의 그 나자렛 예수 산 것다 그런 느낌을 가졌댔어요. 구상과 이중섭은 첫 대면에서부터 천년을 사귀어온 듯한 우정을 느꼈다. 동경에서 돌아온 후 이중섭은 하루 한 끼도 어려운 궁핍함에 처했고 그럴 때마다 구상은 그의 뒤를 돌봐주었다. 그런데 구상이 그만 덜컥 병상에 누워버렸다. 여보게 구상, 나왔네. 어서 오게. 사람도 참 시시하구만. 아니, 잘라낼 게 없어서 패를 다 잘라내나. 아파서 미안하네. 패를 절단한 사람한테 담배는 권할 수 없고 이게 천도복숭아라네.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데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천도복숭아가 아닌가. 자, 밖에 나. 네, 오래오래 두고 먹음세. 돈이 없어 빈손으로 문병을 간 이중섭은 은박지에 천도복숭아를 그려 구상에게 주었다. 그렇게 해서 천재화가 이중섭의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 5.16이 일어나기 전 국방부 기관지 주관으로 있던 구상은 이용문 장군의 소개로 아주 특별한 인물과 교분을 갖는다. 바로 박정희였다. 박정희는 구상보다 2살이 위였다. 박정희는 구상을 친구 이상으로 여겼다. 근데 그 5.16 터지고 나서 5월 19일 날 박정희 장군이 날 찾아서 지금 저희 칼빌딩 소공동 그때 국제호텔인데 거리에서 저녁에 앞에는 전차 세워놓고 말하자면 첫 합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는데 날 보고 맨 처음에는 미국을 좀 가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영어도 못하고 그래 못 간다 그러니까 통역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밤낮 하는 얘기로 난 그저 남산골 샌리로 놔두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상 한잔하시오. 마십시다. 내 청을 정 그렇게 거절하겠소? 박첨지, 그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내 뜻을 알면서 그러시오? 나하고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어느 한 분야라도 맡아줘야 내가 편할 거라는 생각 안 하시오? 내 방 바로 앞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그렇게 아시오. 박첨지하고 나 절친한 친구 사이지만 그 군종을 합류할 수는 없죠. 자자, 오늘은 술자리니까 술이나 마십시다.
구상 시인은 박정희를 박첨지라고 불렀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기 전에는 서로 존댓말을 썼으나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후 구상은 말조차 놓았다고 한다. 그만큼 허물없고 각별한 사이였다. 박정희는 구상을 옆에 두고 싶었을 것이다. 박정희는 간곡하게 직책을 맡아줄 것을 권유했지만 구상은 끝내 친구로만 남겠다고 했다. 예, 구상 선생님의 그 인간 교유의 폭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지금 쭉 나옵니다. 이중섭 선생님하고의 인연도 있지만요, 또 뭐 공초 오상순 시인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죠. 예. 예. 방금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이제 일화가 나왔는데요. 근데 임원영 선생님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박정희와의 그 친분만이 강조돼 있지, 사실은 또 일종의 견제 관계, 그런 거는 안 알려졌다는 건데, 유신 정권을 꼬집는 시도 발표하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예, 유신 정권 비판했습니다. 예. 그 정치에 몸을 담아 달라는 걸 거절하기 위해서 경향신문 특파원으로 동명에 오래 가 있다가 네. 와서는 또 하와이 그 이스트 웨스트 동서문화센터 거기 또 오래 있다가 와서 유신 정권 때 공동묘지 화가마개 때 같은 그 언론 예. 그런 식으로 꼬집은 시들도 있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또 항상 그 아꼈어요. 인간미를 예.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또 사후에 말이죠. 5년간 안식기도를 이렇게 올려줬다.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친구로서의 우정과 또 어떤 정치행위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행적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요. 하여튼 끝내 뭐 관계나 정계에 입문하지 않으셨고요. 근데 이 투병 생활에 돌입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구상 선생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 후에도 뭐 장애인을 위해서 가령 소떼문학이라고 장애인 문학 전문 잡지에 2억 원을 기증하신 기록도 있군요. 뭐 사형수를 아들로 삼았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귀감이 될 만한 행적을 많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전해주시죠. 예, 나중에 특히 그 사형수나 정치범에 대한 애정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일정한 그 구상 선생 나름대로의 애정 그리고 그 횡포한 권력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문인들과 함께 행동을 안 하시지만은 그 참여문인들 뒤에서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애정을 가지고 다독여줬다든가 하는 네. 거. 그 다음에는 그 국민 정신 문화,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져서 그 사회나 경제나 정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아주 굳게 가지셨습니다. 네. 후배 문인들한테도 사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귀절 제가 옮겨보겠는데요. 말과 생각이나 느낌이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문학이라는 것을 말의 치레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할 때에도 말을 번드레하게 잘한다 해도 그 말 속에 등가량의 진실이 없으면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지요. 소위 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그 사람의 인식 추구의 치열성과 진실성에 따르는 겁니다. 작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러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인으로서 그런 삶을 사신 거죠. 예. 그래서 흔히 구상 선생을 보고 구도자의 시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그 구도란 뜻에서는 자기 개인의 구제이기보다는 우리 사회와 민족의 구제까지도 포함하는 뜻으로서 구도라고 해석해야 될 겁니다. 예. 이제 사실 사사로운 면모, 굉장히 미남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더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구상 시인의 빈자리,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정리 삼아서요. 구상 시인이 우리 사회로부터 이제 이 현실계에서는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분을 추모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시단이 구상 시인은 우리 사회나 민족의 상당히 그 정신적인 한 바탕이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시인으로서 시인이었는데 오히려 문단 내적인 질서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그 원로 시인들보다는 문단에서는 조금 방계라고 할까. 네. 약간 좀 빗나간 게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이런 시인이 오히려 문단의 주류로
자리를 잡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시의 방향, 지금처럼 이런 이 말장난의 시에서 그 생각과 그 민족과 역사의 구원 의식이 있는 구상시 같은 시를 우리가 이어받는 계기를 삼았으면 생각됩니다. 예. 다시 한번 구상시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라디오 독서실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만영 선생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출연 김태연, 윤동기, 홍진욱, 전숙경, 유호한, 최하나, 김대중, 해설 안경진, 음악 이문경, 효과 안익수 신연파 장찬희, 기술 이흥규. 라디오 독서실 구도의 길 떠난 문단의 선비 구상시인 극본 박길숙, 연출 박기환이었습니다.